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어제 3.1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 역시 현장에서 우리 태극기 세력,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께서 흔들고 있는 그 태극기, 그 엄청난 군중의 위력을 현장에서 목도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위대하신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해외 동포이십니다. 우리가 불과 4개월 전,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의 그 터널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의 터널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와서 마침내 태극기 세력이 촛불 세력을 압도하고도 남을 엄청난 숫자의 군중을 대한민국 물론 전 세계 매스컴을 향해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가 중심 세력의 거대한 총권기인 것입니다. 태극기 세력은 이제 어제 3.1절 기념식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그 자웅이 겨뤄졌던 것처럼 압도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세력이 촛불 세력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위력으로 뭉쳤습니다. 그러자 역시 오늘 아침 조중동 신문을 보십시오. 마치 이렇게 된 것이 태극기 세력, 우리 국가 중심 세력 탓으로 돌리는 그 조중동의 그 얄팍한 논조의 변화에 다시 한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로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뒤엎어버리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차제의 정권을 찬탈하려는 야당,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고 영합해서 차기 권력에 동승하려는 한때의 새누리당 비박계, 이명박 대통령의 졸개 세력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전복시키려는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데 대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태극기 집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조중동이라는 신문들은 또 그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좌파 방송매체, 종편들은 일제히 마치 양비론을 이제서야 양비론, 양시론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는 이러한 국가적 혼란이 오게 된 것은 태극기 세력이 총궐기하기 때문이라, 그러한 취지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조중동이라는 신문을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언론 본연의 책무와 임무를 헌신짝처럼 쳐버리고 다음 권력이 좌파 세력으로부터 좌파 세력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단했던 조중동은 무자비하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융단 폭격을 가함으로써 여기에 맞서 들고 일어난 그러한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설명 아니겠습니까? 어제 태극기 집회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윤창중 칼럼스랑 윤칼세와의 커피 한 잔이라는 시간을 가졌죠. 그 자리에 오신, 지방에서 올라오신 윤칼세, 또 윤칼세 TV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구의 이수미 여사님, 그 일행이 대구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버스가 올라오고 전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화장실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붐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어디에서 식사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쟁, 6.25 전쟁의 그 피난 대열과 같은 그 대열이 경부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전국의 고속도로마다 참 연출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심 식사를 그 관광버스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기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그 점심을 먹고 또 화장실이 또 부족해서 다음 휴게소에서 또 내려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의 또 그 승객들이 또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피난 가듯이 서울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저희들이 목도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장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그 일행들이 다소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최 측이 분산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여러 갈래로 지방에서 올라오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그 모이신 분들이 나눠줬다는 겁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것을 깊이 참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으니 그 열기를 매우 효율적으로, 매우 대단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과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주최 측에서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한 눈물겨운 장면을 전해 들으면서 윤창중 칼럼 세상과 윤창중 칼럼상 TV는 바로 여러분 국가 중심 세력을 향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론을 제공하는데, 이론적 바탕, 바로 태극기 혁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데 제 나름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자부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정론직필, 정론직언, 국가 중심 세력의 사상적, 이념적, 이론적, 정신적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시대에 한 몫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은 말이죠, 지금까지 이 태극기 세력,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위력을 모으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동안 그토록 저희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과소평가했던 대한민국 언론이 이제서야 겨우 이 보도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 윤창중은 과연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그 이후에 걸치는 그 시간대에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바꿔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어제 3.1절 행사에서부터 그 판결을 내리게 되는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 과연 태극기 집회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오늘 좀 깊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국가 중심 세력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 그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과연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의 사고를 일대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넘어서 각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압력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자. 이게 윤창중의 일관된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때까지 과연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의 그 후보, 대선 후보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이거예요. 일단 접어두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누구를 대선 후보로 만들 것인가는 일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넘어서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를 향해 모든 압력을 극대화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과 저력을 집중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 판결이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 중심 세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대선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그것을 지금 실천으로 옮기자. 이것이 오늘 제 칼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에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 기각이나 각하를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기각이나 각하를 했는데도 태극기 세력의 그 위력, 쉽게 말하면 대한문이나 서울시청 앞에 그
몰려드는 태극기 세력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지금 미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희망하는 대로 기각이나 각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앞에 모이는 우리 태극기 세력의 숫자가 변화가 없거나 더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됐다. 그러한 안도감에 당연히 빠질 것이고 또 그동안 4개월 동안 저희가 그 악전고투해왔던 데 따른 그 피로감 때문에 태극기 세력의 숫자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태극기 세력이 방심할 수 있다. 방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미리 걱정해보자 이거예요. 또 하나, 만약 현재가 만에 하나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 인용에 따른 그 절망감을 뚫고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태극기 군중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광장과 거리로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 태극기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의 그 동원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 비관적인 전망을 먼저 해야만 그 다음의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이토록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총궐기를 해온 그 목표와 방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저지해야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절박감과 애국심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제가 볼 때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다음 정권을 야당 세력에게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많은 태극기 시민 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만은 대통령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 중심 세력의 대결단이 어제와 같은 태극기 세력의 거대한 집회, 거대한 군중의 총궐기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 중심 세력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지금의 그 위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내세우고 있는 그 대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전술 전략으로 일대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일대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창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을 위해 그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국가 중심 세력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로 일대 전환을 해 나가야지.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대선에 대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만을 목표로 가다가 헌재 판결이 난 이후에 행동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악전고투하면서 여기까지 사력을 다해 국가 중심 세력의 결집을 했지만 그 결집이, 그 결집력이, 그 동원력이 물거품처럼 꺼지지 않도록 그런 위험을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지금부터 새로운 전략적 방향으로 우리가 일대 대전환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 중심 세력은 지금 문재인 세력, 이른바 친문 세력에 비해서 이 대선 레이스에서 엄청나게 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제가 단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태극기 집회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1945년 해방 이후에 신탁, 반탁, 이른바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탁과 친탁 세력 간의 그 자발적인 대결, 그 대결 이후 가장 자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총궐기하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됐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대선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광장과 거리로 나왔던 그러한 경험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번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한반도에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해외 교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이 여러 차례 태극기를 흔들면서 궐기를 해봤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얼마든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 이른바 태극기 정신을 새롭게 우리가 한번 정립해보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태극기 진영이 문재인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반문 세력의 총궐기에 나서자. 반문 세력의 총궐기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극기 정신이라는 것을 한번 정립해보자.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에 나서고 있는데 그 태극기 집회에 관통하고 있는 그 저류라고 할 수 있는 그 태극기 정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태극기의 집회에서는 그 태극기 집회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보여야겠다. 이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친화적이어야겠다. 대국민적 친화적이어야겠다. 그동안 우리 태극기 세력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 황당무계하게 날벼락처럼 닥쳐온 최순실 사태에 직면하면서 솔직히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야당,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그자들의 그 폐륜적 배신, 여기에 친북, 종북, 반미, 좌파, 좌익들의 그 준동 등의 때로는 황당해하고 분노하다 보니까 그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의 눈과 귀에 비춰볼 때는 그분들의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의 눈과 귀로 볼 때는 다소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 그 않는 분들에게도 친화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3.1절 행사에 제가 참석하기에 앞서서 명동성단 앞에서 종북 좌파 신부 퇴출을 위한 그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 대수천이라고 있죠. 그 서석구 변호사님과 이계성 대표 그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대수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제 집을 나서는데 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과연 태극기가 몇 개 정도가 꽂혀 있는지 제가 유심히 봤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의 그 창가에, 베란다에 과연 태극기가 얼마나 꽂혀 있는지를 제가 보면서 솔직히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상상 이외로 적은 숫자의 태극기가 개양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저들이 노리는 태극기 세력에 대한 그 염증을 자극한 그 홍보 효과가 아니겠냐.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끼리만 들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태극기 세력끼리만 들떠서는 이것이 대선으로 연결될 때에는 우리가 정작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내세우는 그 대선 후보가 패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려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태극기 진영 세력을 반문 세력, 대선 승리를 위한 반문 세력의 총궐기로 전환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절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말이죠.
태극기 집회에 나가 보면은 젊은 것들이 세상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습관적 언어 습관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태극기 진영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의 참석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태극기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은 이 노장층이 다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중심 세력으로 함께 울타리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어제 그 엄청난 세력 과시를, 그 위엄을 자랑했지만 그 세력만 갖고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께서는 다소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을 100으로 볼 때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른바 보수 우파 세력은 30% 정도, 100이라는 국민 속에서 30% 정도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지만 그 외연을 연장하지 못하면 문재인 세력, 친문 세력에게 참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적이고 통계적으로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그 이전의 시간을 바로 반문 세력, 반문재인 세력의 총궐기를 이뤄냄으로써 그 대선까지 우리 태극기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의 그 저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일대 전환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인 것입니다. 절대 배타적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에이미 추아라고 현재 그 미국 예일대 교수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요. 중국계 미국인 2세 에이미 추아라는 그 중국계 예일대 교수가 쓴 제국의 미래라고 우리 한글판으로는 제국의 미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Day of Empire라는 그런 책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다소 그 교훈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현재 미국이라는 제국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미국이라는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의 흥망성쇠 원인을 분석해 본 책이에요. 정말 방대한 양의 참 엄청난 그 지식을 과시하는 그 지식의 양을 과시하는 책입니다. 그 바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용이랍니다. 관용. 네, 관용.
이 관용 정신이 있을 때에 제국이 이 소위 말 제국 형성에 성공을 했고, 그 제국이라는 건 뭡니까? 외연을 확대한단 말이에요. 외연을. 그 배타적으로 돌아설 때에 그 제국은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정 PD. 네네. 아까 내가 소개를 하려고 그 책을 갖다 놨는데 그 책을 치운 것 같아요. 네. 그 책 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책상 좋은데. 아래쪽에 있는 책 아닌가요? 이걸 왜, 아이고, 야. 그렇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국의 미래라는 책인데, 이게 중국계 에이미 추어라는 교수가 쓴 건데, 저는 사실 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제국을 운영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참 소위 말하는 백의 민족이다, 평화를 사랑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제가 일본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가, 제가 일본을 두려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은 제국을 만들어보고 망해본 민족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경험해본 그러한 일본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도,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제국을 운영해보는 그러한 그런 제국의 운영을 경험할 날을 제가 개인적으로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삼킨 초원의 지배자 몽골, 지금으로부터 750년 전 아닙니까? 사실 750년 전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먼 역사는 아닙니다. 그때 그 징기스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다. 그것은 적을 격파해서 발밑에 쓰러뜨리고 말과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그 정복한 그 적들의 여자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나 징기스칸은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럽인들이 이교도들을 말뚝에 묶어서 불에 태우고 그 처형을 할 때에 징기스칸은 만인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공포했습니다. 너무 거창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태극기 진영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제가 역설적으로 우리 젊은 세력, 그리고 태극기 이 정신, 태극기 집회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국민들에 대해서 관용의 정신으로 우리가 대하자. 세 번째, 지금까지 우리 태극기 세력은 정말 놀라운 인내심과 자제력을 보여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태극기 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고 비무장의 평화적 시위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발언, 장난 삼아서 한 이야기까지도 침소봉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이것을 사설에 싣기도 합니다. 정말 광화문 사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악마로 묘사하면서 철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단두대에서 참수를 해가지고 그 머리 모양을 그린, 그런 악랄한 머리 모양을 그린 그것을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굴리도록 만드는, 땅바닥에 굴리는 장면이 엄연히 자행되고 있고, 이석기 석방 중고생이 단합해서 혁명정권 수립하자는 전교조들의 그 단발마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태극기 집회 진영에서 사소한 잘못, 사소한 꼬투리만 나오게 되면 바로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 정신을 세워서, 바로 세워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태극기 진영, 그 태극기 진영을 일대 반문재인, 반문 세력의 총 권기로 일대 전환해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대선이 언제 치러지든 저는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단연코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 놓는데 성공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빠르게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의 대선 후보가 막대기라도 꼽아놓으면 저는 문재인 세력에게 승리할 수 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결코 비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태극기 이 세력, 이 태극기 진영이, 이 태극기 진영을 관통할 수 있는 태극기 정신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더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위에다가 막대기라도 꼽게 된다면 정말 누구 표현대로 나무 젓가락이라도 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칼럼을 마치고 지금 시청해 주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시간 채팅에 들어왔군요. 네. 네. 어떻습니까? 정 PD. 지금, 어떤 내용들이 제가 지금, 칼럼을 진행하느라 실시간 채팅을 볼 수 없습니다만. 네네. 지금 850여 분 시청 중이시고요. 네. 지금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대선 네.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 와중에 질문 하나, 이런 질문들을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러시죠? 네네. 탄핵 인용이 되면 네. 이 3.1절 이 많은 인파가 절망감에 네. 혹시 폭력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네네. 이런 것에 대한 마음가짐, 대처,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결코 저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저 윤창중이가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져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 하야와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것이고 원천 무효이고 마녀 사냥이고 인민 재판이라는 저의 논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해야 될 텐데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를 지금 조중동에서 칼럼이나 사설이나 기사로 또는 일부 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태극기 진영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태극기 진영에 있다는 거예요. 적반하장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경우가 바로 적반하장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유명 사립대학의 법대 교수가 로스쿨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더군요. 과연 그런 주장을 하는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변호사, 공부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니까 종편에 나와서 그토록 엉터리, 삼류, 약장수, 보따리 장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을 공부했다는 그 변호사. 저는 이번에 변호사의 그 퀄리티가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보통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만 하더라도 이번 탄핵은 이건 원천 무효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 아직 특검의 수사 결과도 완전히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특검이 수사를 다 하지 못하는 걸 검찰에 이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만 놓고 헌법재판소가 또 판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여보세요.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특검이 지금 수사 종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특검의 그 90일간에 걸친 그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하지 않았고 그것을 지금 미진한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조차 그 자체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법률적인 이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 인용을 그런 맥락에서 나온 헌재의 인용에 승복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우리의 주장인 거죠. 지금 어떻게 검찰의 수사도 완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특검의 수사 결과도 지금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검찰과 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 예컨대 죄인이라면 죄인인 겁니까? 법원에 최종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최종 심판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 소위 말하는 탄핵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립대학교의
이 소위 흔히 말하는 좌파 진영을 옹호하는 정치학자는 탄핵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라 하는 것이다. 국민 정서에 따라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러면서 정년퇴직을 하는 그런 정치학 교수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탄핵을, 그러면 그게 밀란이나 국민 폭동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 정서나 정치 논리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운 학생이 시위 주동하고 형무소 왔다 갔다 한 그 전력을 바탕으로 나와서 국회의원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태극기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우리는 승복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밝히는 집회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원칙만은 절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폭력적이고 비폭력적이지 못한 그러한 집회는 결코 전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화적, 비폭력적, 여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들이 있고, 평화적으로 하면은 적화됩니다. 그것은 저는 극단적인 것으로 봅니다. 네네. 윤창중 대표님 늘 건강하세요. 네.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 지금 실시간 채팅이 계속 내려오고 있군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창중 칼럼세상 TV를 개국한 지가 지금 한 달 열흘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열흘이 조금 넘었죠. 지난달 1월 16일 여러분께서 참 많은 시청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브 방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 역시 또 아주 의미 있는 방송을 하시는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태극기 진영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운동의 그 이론적 바탕, 논리적 바탕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저는 이 서재 안에서 따박따박 여러분에게 저의 모든 것,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저의 지식, 저의 정신, 저의 영혼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으면서 여러분의 호응을 얻어내려 합니다. 결코 저는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는 방송, 정론직필의 방송, 정론직필의 칼럼을 쓰는데 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창중 칼럼세상 TV가 국가 중심 세력의 사상적, 이념적, 이론적, 정신적 거처가 될 수 있도록, 그 거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정 PD. 예. 다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이고, 역시 시청자 현재 들어온 접수자 수가 지금 1000명에 육박하고 있군요. 네네.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예. 반문재인 세력의 총벌기를 이번 칼럼에서 주장하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그럼 반문 세력이 과연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하, 예. 배반하고 떠난 바른정당까지도 포용하자는 것이냐 뭐 예, 이런 예. 질문들을 주시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저는 바른정당에 대한 그 거취, 그 바른정당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은 흔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폭망했습니다. 폭망.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폭삭 망했다는 그 표현이 줄임말이 폭망이죠. 역시 제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폭망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반 문재인 세력의 총궐기를 제창하면서 여기서 말한 반 문재인 세력은 일단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제가 지칭하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제가 여러 차례 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라고 제가 주장한 그 저의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 그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야겠다. 이번 최순실 사태의 와중에서 거듭거듭 절감하게 된 사실 하나가 바로 문재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그 결심한 국민, 그 국민이 전부 반문 세력이라는 그 텐트 안으로 뭉치자 이거예요. 반문 세력의 그 빅 텐트 안으로 뭉치자. 총궐기하자. 이런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창하는 주장의 내용입니다. 네. 예, 그것과 연결해서 추가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예, 예.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주도 세력은 네. 자유한국당마저 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인데 네.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태극기 세력에서 네. 자유한국당을 적으로 본다. 네. 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칼럼은 자유한국당을 위한 자유한국당을 전제라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임명진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좌익 요설꾼 그 임명진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한 결코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임명진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저는 공식적으로 저는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누리당 시절에 들어왔던 그 임명진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뭐냐? 첫 번째 과제는 임명진을 쫓아보내는 겁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에 뭐 이인재 전 대표라든가 이인재 전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무슨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임명진을 쫓아내자고 자유한국당에서 머리띠 두르고 단식 농성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임명진을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서 태극기 진영에 와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임명진이 경남에 내려가서 경남도청에 내려가서 홍준표하고 뭐 오찬을 하면서 어쩐다? 말이 되느냐는 얘기 아니죠.
홍준표 도지사가 그렇게 보수 우파였다면 어떻게 임명진이 보고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어쩌고 저쩌고 에? 문재인 뭐 안희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홍준표 씨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말이죠. 정말 논산장 어떻게 되는가 보고 강경장 어떻게 논산장 강경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기회 엿보는 그런 자세로 자기가 무슨 보수 우파 후보가 되려고 눈치 보는 그러한 비겁한 자세는 저는 옳지 않다 보는 거예요. 홍준표 씨, 당신이 진정으로 보수 우파라면 당신이 그토록 배척해온 임명진 씨를 내쫓으세요. 내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명진 씨한테 무슨 당원권 정지 해제나 구걸하면서 자기가 무슨 보수 우파의 그 감정을 정서를 자극하는 말 툭툭 던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뭐 촛불 세력에는 뭐 종북 세력이 있다는 그런 식의 툭툭 말이죠. 그 보수 우파의 참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그야말로 보수팔이 보수 떴다방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 절대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홍준표 씨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홍준표 씨 역시 태도, 무문,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기회가 나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벌써 생방송, 윤창중의 목요 생방송 칼럼을 시작한 것이 1시간이 됐습니다. 미니 토크쇼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제 서재에서 지금 이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에는 금요일 일요서울 TV에서 윤창중의 시국진단이라는 프로가 또 방영됩니다. 지금 이렇게 생방송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일요서울 TV에서 기술 협조를 전폭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창중 칼럼세상 TV를 시청해 주시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일요서울 TV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구독 단추도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단추를 꼭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시련을 극복해서 우리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승자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그날까지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